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중에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원님들께 제공했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1에 보충적으로 내용을 첨부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를 하시면서 새로 바뀐 또 변화된 그러한 제도와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학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동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이 혹시 이 내용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면 1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을 꼭 한번 시청해 보고 다시 이번 동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목차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관련 법 규정과 새로 나온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긴 하나 관례상 또는 우리 중개 문화상 이루어지지 잘 않고 있는 부분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조사 요구서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중개사고와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 좀 미진하게 다뤘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련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작성하는 실무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분쟁이 여러 방면으로 또는 여러 유형으로 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저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 경험을 빗대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법 규정과 판례 해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점적인 포인트는 바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인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는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중개를 20여 년 현장에서 해왔지만 이 내용을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즉 거래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 양쪽이겠죠.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자,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위항에서는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할 뿐이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 있죠. 법정 양식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양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그동안 혹시 간과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확인설명서의 교부는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 의뢰인과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확인 설명의 대상자,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조건은 어떻고 잔금일은 언제 이런 확인 설명의 대상자와 그 확인 설명서의 교부자는 다르다는 법 규정을 우리는 꼭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저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정금 판결을 꼭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2024년 1월 4일 날 선고한 2023 252-162 판결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빌딩에 플랜카트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임대 문의에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붙여진 현상이었었는데 어느 개업공인중개사님이 계시고 저 빌딩에 달린 현수막 플랜카트를 보고 그 빌딩을 임차하고자 하는 임차 예정인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빌딩 임대자 중개를 의뢰했어요. 뭐 현장에서 계신 중개사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거 임대차 계약 좀 해주시게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빌딩인데요. 중개 보수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하니까 하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님은 여기 써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처음에 접근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저 임대문이라고 불린 현수막에 적혀진 전화번호가 실제 임대인이 아니고 관리를 맡고 있는 계신 관리소장 등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잘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 문의하고 상담하고 빌딩 보여주고 하자 있는 부분이고 뭐 당연히 공적 장부 다 확인하고 임대차 사항 확인하고 향후에 이런 것이 하자는 어떻게 될까 다 설명을 잘 해주고 드디어 이 임차인의 입맛에 맞아서 이제 중개 완성해서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양 당사자에게 잘 교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남은 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개보수 받는 일이겠죠. 다행히
임대차 계약 중개 의뢰를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시원하게 줬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께서 받으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임대인, 이 빌딩 주인에게 계약할 때 실제 임대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날인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 빌딩 주인에게 이제 중개보수 주세요. 일 다 잘했으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뭐냐 하면 못 줘요. 증거 있어요? 무슨 증거죠? 이런 증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임대인이 피고가 6명이 주인인데 우리가 당신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거 아니냐. 당신네 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이 법대로 하겠습니다. 소송에 했는데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1심, 2심에서는 이겼지만 3심 대법원 판례에서 무참히 졌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이렇더군요. 첫 번째, 중개가 있었고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조정 전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의 중개 의뢰 또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성립을 긍정할 수는 없다라는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피고, 즉 빌딩 주인의 원고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개 의뢰한 증거가. 세 번째는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날인은 해당 서면을 수령하였다는 의미이지 중개 의뢰 또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현장에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이 판례를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자, 나가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있죠.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그의 명시도 중개 의뢰인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이는 행정적 목적이래요. 행정적 목적을 위해 부과한 의무일 뿐 확인 설명의 의무를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빌딩 주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결론.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같이 판결하는 이런 판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하실 때 이제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를 하였다는 증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인중개사법 서식에 일반 중개 계약서 양식이 있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서라고 우리 협회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서식란이 있어요. 거기에 번호가 260번 검색하시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중개 의뢰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 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타 확인서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쭉 내려오는 관행이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워킹 고객으로 오신 의뢰인이 물건을 의뢰하고 나가실 때, 자, 여기다가 중개 의뢰 계약서에 사인해 주세요. 이런 중개 문화가 우리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심각하게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중개 보수에 관해서는 0.9% 내 협의 결정한다는 특약을 쓴다라면 그 문구 자체에 중개 보수를 할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중개사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집단의 중개 문화를 개선시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뢰인이 의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기명날인을 했다라면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증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 파트는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조사 요구서의 활용인데요. 우리 법률 내용에 읽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개 대상물을 매도 의뢰인 또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는 돼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하라라는 우리의 권리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불응하면 그 불응한 내용을 중개 대상을 확인해서 기재하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중개를 해보신 중개사님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고 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입니다. 여기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여기에 여러분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내용,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꼭 적시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받은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조사 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이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 방법에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특히 현장에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쓰시는 중개사님들은 동그라미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미공시 권리관계 그 부분과 거기서부터 13번 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은 우리가 조사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이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조사 요구서를 청구해서 받은 대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우리 일선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군요. 그리고 서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서식이 뭐 법정 양식이에요?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우리 여기 보이시는 것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 동네 내가 주로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께서 만드시면 돼요. 이걸 참고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하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 뭐 그런 물건이라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양식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정보마당에 가시면 역시 부동산 관련 서식란이 있는데 거기 번호가 143번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다운로드 받고 또는 변경, 수정해서 나름대로 잘 만드셔서 저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조사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대고객이나 대국민들로부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익, 위상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관련 중개 사고와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부가 2024년 중개사고에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중개사고가 발생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 주택의 경매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협회에서 공제료 받은 그걸 가지고 다 보상해 준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매 이게 가장 많아요. 35%로. 그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확인 설명 부분이 무려 26%. 그리고 기타 신탁 부동산에 관련 건 고의사고, 대리계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관심 있는 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급된 금액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확인설명 미흡 사고, 등기사항 증명서 미흡 등 이런 사고로 난 게 금액이 보시면 37억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 때문에 난 사고로 배상해준 그 금액이 52억이나 돼요. 참고적으로 우리 협회가 1년에 우리 회원님들이 납부하신 공제료, 이 합계액이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것 같지만 또 매년 바뀌겠지만 대략 한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4년도에 한 250억 수령해서 보니까 147억, 한 150억을 사고로 물어준 거예요. 근데 물어준 거 보면 여러분도 기가 찰 노릇이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나지 말아야 될 사고 때문에 물어준 겁니다. 이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님들 사고 내지 않으시잖아요. 사고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물어준 걸 보니까 250억에서 150억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커다란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배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세부적으로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에 대해서라도 우리 개개인의 회원 여러분께서 협회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만 그 협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익과 위상,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협회가 매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크게 양분을 시킵니다. 확인 설명을 안 했거나 자료 주지 않았거나. 이걸 좀 세분화해 보면, 먼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성실하게 하고, 근데 자료는 안 줬어요. 자료 교부를 안 해줬다. 그러면 과태료가 250만 원이라는 거죠. 반대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증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자료는 다 줬어요. 역시 그래도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줬어요. 이러면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 질서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250, 500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당하시는 중개사님들께서는 원룸, 투룸, 조그만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하시는 중개사님께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는 관가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나는 항목이에요. 위반 건축물 어떻게 적을 거냐, 이 부분. 지난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 등본사항에 나타난 갑구, 을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기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 그 다음에 검표율과 용적률, 검표율과 용적률, 각 시군구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 제가 꼭 강조해 드린 부분이 있죠. 렌트홈에 가셔서 확인하시라. 그리고 관리비 부분, 이제 표시 광고와 함께 관리비 부분도 이제 관리비 내역과 비목을 다 체킹하고 관리비를 적어야 되는 그런 게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 또 미공시 권리관계. 아마 현장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시면서 가장 피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미공시 권리관계 확인할 부분이 많은 중개사님들은 가급적 별지 첨부를 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나중에 분쟁의 씨앗을 아예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 누수 균열에 관한 부분.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 거래를 하면서 누수가 있냐 없냐 부분, 균열이 있냐 없냐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제 제자분들, 뭐 후배들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우리가 확인해요. 근데 실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아니지만 그렇게 저도 해왔던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실은 비가 새요. 비가 새는데 공인중개사가
대상 물건의 상태와 자료조사 요구서 드리면서 사장님 집주인한테 이거 비세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건데 어떤 주인이 이거 비세 가지고요 장마 때 되면 골치 아파요 도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주인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했던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조사 요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수 균열에 관한 부분 이게 이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연결되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공란으로 놔두는 부분 물론 전 등록관청이 정시군구청이 공란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시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진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부 등록관청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에 공란이 있으면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되는 자료들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작성 요령과 중개 실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4년 10월 7일 날 7월 10일 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중개 실무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판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것 같아서 이 공인중개사법이 바뀐 배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을 뒤덮은 적이 있죠. 지금도 역시 어디에선가는 전세 사기 때문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 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범이 공인중개사다라고 쓰는 언론이나 뉴스도 봤습니다. 저는 절대 부정합니다. 우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중개사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거예요. 정말 극히 일부의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는 치는 건 있다라는 것도 판례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전세 사기의 공범이다, 주범이다라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세 사기를 제가 꺼내 들었냐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이 문제를 꺼내 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2023년 7월 19일입니다. 날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2022년 12월 31일 날 개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 징수법도 2023년 개정을 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상가 건물은 2015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뭐를 위해서 개정한 겁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각각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법 개정의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 여기서는 임차인이라고 적신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입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은 사람이에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자신의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어떤 정보요? 바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 다음에 체납, 세금 체납,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해라 라고 의무로 돼 있어요. 의무. 즉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세 사기는 근절될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요,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법을 바꿔놨는데 과연 전세 사기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전세 사기가 더 법에 묘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의무이긴 한데요. 각각에다 뭐뭐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거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의무이긴 한데, 법적으로 의무이긴 한데 의무가 아닌 의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거죠.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또한 어떤 새로운 법률이 나와서 이게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 이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 체납한 거 이거는 어디 가서 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부받아야 될 거예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은 거죠.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런 일들을 저는 다 봤습니다. 저희 부인이 이런 거 생겼다니까, 아니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여태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임대차 하고 있는데 귀찮다. 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비로소 국회나 정부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시킨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9일 날 얘네들 법보다 늦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해서,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는데 뭐를 개정한 거냐? 바로 이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 지방세징수법에 있는 이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공인중개법에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개정된 조항이 있지만 포인트가 이게요. 임대차 계약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야. 뭘 확인하는 거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이 정보를 안 주니까 당신이 집주인한테 내가 가서 떼어볼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임대인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가서 떼어보고 깨끗하면 하고 들어오면 하지 말든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동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 국세 지방세 징수법에서는 임대인이 동의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가름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우리도 의무이긴 하나, 강행 규정이긴 하나, 우리도 그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중개사님들은 우리들은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즉 저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록 취소 안 당합니다. 업무정지 안 당해요. 행정형벌도 없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관련 시행규칙에 나오는 확인 설명서와 관련된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날 바뀌고 그 다음해인 2024년 7월 10일 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여기에 보면 확정일자만 나와 있잖아요. 확정일자만 가지고 부족하니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가 시행령에서 추가가 된 내용을 우리 중개사님들은 꼭 알고 계시면 중개 실무하는데 유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도 행정처분 안 받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분석해볼 때는 이런 내용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임차인들이 자기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집이 경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깡통 전세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배째라 뭐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았을 때에 대부분 임차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협회에 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까지는 법원의 태도가 공인중개사만 책임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다. 임차인 당신도 책임을 져라. 그래서 각각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적시가 됨으로써 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법원의 태도는요. 공인중개사가 강행 규정인 확인 설명을 의무를 위반했으니 이제는 임차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나올 거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내고 있는 공제료 이 부분에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설명 의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체결하려는 거예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그다음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계약이 완성돼서 계약서 쓰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3년 4월 18일에 공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매일 보고 계시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자, 여긴 체킹하면 되겠죠. 임대인이 자료 제출했으면 되고, 열람 동의했으면 하고, 뭐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할. 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앞 페이지 있죠. 조금 전에 보신 앞 페이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예상하건대 권리를 설명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아까 중개 의뢰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 판례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 지어보면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 체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의뢰인들이 따지고 들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저만의 근심일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서 하나 받아 놓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바로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죠. 그 동사무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정보 제공 요청서라는 양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아까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만약에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이 신청서거든요, 이거를 작성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 네모칸은 뭐를 쓰는 거냐면 소재지를 쓰는 거예요. 소재지. 즉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소 쓰는 난입니다. 그런데 저 주소 쓰는 난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연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11년도 이전에 한국의 법정 주소는 잘 아시다시피 집원 주소로만 통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11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2024년 1월 1일까지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법정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정 주소는 도로명 주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등기 관련 업무를 하는 대법원은 아직도 집원 주소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 사이에는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용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아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대인이 가서 떼어오건 임차인이 가서 신청을 하건 여기 소재지에다가 어떤 주소를 써야 되냐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받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14년 이후에는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도로명 주소로 다 받잖아요. 근데 2014년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모든 임차인들이 주소가 집원 주소뿐이 없었으니까 집원 주소를 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요 사이에는요, 집원으로도 하고 도로명 주소로도 하고. 자,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다. 오래된 다가구. 뭐 2011년서부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집원 주소로 전입신고. 이때는 선택적으로. 이 이후로는 도로명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우리 신청하는 사람 여기다가 집원 주소로만 신청했다. 집원으로만. 그러면 도로명 주소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정보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도로명 주소로 신청했다. 그러면 집원 주소로 신청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소로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우리가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많은 중개사님들이 이제는 이게 시행된 지도 벌써 한 1, 2년 돼가지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중개사님들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될 거라고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바로 요청 기간이에요. 요청 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게 해달라 이런 건데. 이 부분은요.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유튜버 동영상을 많이 참고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강의들 하고 계신지.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10년을 얘기하더군요. 10년. 요청을 10년 동안 거를 적어라. 아마 그런 분들의 유튜버들의 논거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원룸투룸에 이사 오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계약하고 2년 살고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이 돼서 또 2년 살고 뭐 4년이나 6년 살면 더 큰 집 사서 이사 가는 게 우리 한국 사회 행태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다 없어지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10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집에 지금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은요. 지금 14년째 살고 계세요. 그분이 첫 임차인인데 근데 그분이 임대차 보증금이 우리 임차인들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근데 10년만 했던 그분의 보증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인 우리 측에서 그만큼 후순위에 오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요청 기간은 합리적이라면 건축물 대장에 보면 사용 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또 건축물 대장에 그런 표기가 없으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건물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존등기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실무상 제가 이거를 다 공부도 해보고 또 강의도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이게 중개 실무상 임대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자기의 정보를 다 발급받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설득력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어야 뭐 편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효율적인 중개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아예 리스팅, 물건 접수를 받을 때부터 임대인에게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미리 준비시켜서 계약 체결을 할 때 딱 가져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분쟁 예방 실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것은, 자, 지금 보시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새롭게 개정된 보면 총 6쪽입니다. 6쪽. 6쪽 중에서 4쪽. 그러니까 2쪽은 작성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거든요. 많이 보셨으니까요. 자, 보시면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서 중개보수 얼마, 실비 얼마, 지급 시기, 이거 다 시행령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산출 내역 어떻게 다 작성하시잖아요. 우리가 작성하는 거니까. 자, 그 밑에 여기는 계약일입니다. 이건 계약일이고요. 요 밑에가 이제 인적사항 쓰는 난이 되겠죠.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요 사이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내용. 아마 확신하건대 부동산 중개 경험이 오래되신 분도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경험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모르게 돼 있어요. 안 읽어보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매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인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 25조 제3항 30조 5항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설명을 들었어요.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확인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 이거에 따라서 보장 증명서류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령. 설명 듣고 수령했대요. 자,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빠진 거예요.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간혹 중개 의뢰인인 더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이 맹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될까? 제가 직접 토지 중개를 하면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물론 저를 행정처분시킬 목적은 아니었었어요. 그 권리를 취득한, 즉 땅을 산 사람이 약속한 중개 보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이걸 들고 나옵니다. 아주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바가, 야, 우리 설명을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원님 여러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저요? 저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요.
근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어떡합니까? 민원 제기해서 행정처분 시키겠다고. 아마 중개를 오래 하신 중개사님께서는 뭐 저런 게 있냐. 나는 당해보지 못한 경험. 물론 그렇습니다. 당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님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중개시장이 좀 더 복잡해지고 세밀해지면서 나올 수도 있는 분쟁 예방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강사 너는 어떻게 막았냐?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했던 서류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중개 실무를 하면서 만들었던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확인서를 만들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사인을 받아놨던 거예요. 뭐 우리들이 매번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준 거 등기부등본 줬고 건축물대장 쭉 준 거. 심지어 제가 페이지 수까지 표현했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짜리 줬다. 이것 때문에 제가 당한 거거든요. 토지대장을 10페이지를 줬는데 의뢰인이 다 찢어버리고 4페이지짜리를 가져와서 따지더군요. 원본 줬냐 4번 줬냐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십시오. 내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는 들었다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이걸 직접 사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다 받아놓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이나 등록관지 소명하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어떤 의뢰인들은 이러더군요, 저에게. 여기가 부동산 사무실이 맞냐? 그래서 맞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꼭 보험회사 같고 아니 은행 같대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죠, 우리 부동산 사무실이. 그래서 참고 삼아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개 행위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각 파트마다 다 중요하긴 하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쟁에 말려들 수 있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이 실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꼼꼼하고 매번 얘기 드린 정말 성실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